장, 또 간과 신장, 심장과 폐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머리, 뇌와 눈과 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2권에서는 6, 7, 8, 9, 10장 공부 저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5강 우리 몸의 관제탑 뇌와 눈과 귀예요. 책을 보면 이렇게 뇌 건강, 눈 건강, 귀 건강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산발적으로는 다뤄놨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와 눈과 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머리에 다 붙어 있거든요. 어. 우리 몸은 크게 머리, 그리고 두 팔, 두 다리, 몸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머리에 일어나는 질병은 눈에 일어나는 질병, 귀에 일어나는 질병, 뇌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다 내용이 같아요, 사실은. 몸통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사실 같고, 두 팔, 두 다리에서 일어나는 반응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뇌와 눈과, 어, 뭐, 코와 입, 좀 더 나누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오감의 기능들이 이 머리에 순환이 안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취급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네. 자, 일단 뇌와 눈과 귀는 머리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신경계와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없으면은 그죠? 오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뇌와 눈과 귀는 서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혹자들은 눈이라는 게 뇌세포의 변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대하면 귀도 뇌세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들이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청각세포도 뇌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와 눈과 귀는 서로 모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머리, 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눈이 좋을 수가 없어요. 눈이 좋지 않으면 귀도 좋지 않아요. 잘 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다 같은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뇌의 혈류가 순환이 안 되는데 눈의 혈류 순환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귀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루고 이 머리는 우리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잖아요. 그럼 심장은 몸통에 있잖아요. 몸통에 있는 피를 머리 끝으로 올리려면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 두 가닥이 위로 올라가고 척추동맥도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경동맥은 바깥에 있고 척추동맥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피가 잘 올라가고 내려가야 뇌와 눈과 귀가 기능들이 활성화되죠. 이제 그와 관련된 그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잘 보면 머리 건강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혈류 상태를 어떻게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혈류를 뚫어내느냐가 뇌와 눈과 귀의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여기에 비밀이 있다. 저는 이제 공부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뇌는 어떻게 생겼나? 아, 어,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눈은 본 정보,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해요. 그래서 뇌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사물이 무엇인지 판단하죠. 또 그와 관련된 감정, 기억, 또 다 뇌가 담당하고 우리 경험이 없으면은 봐도 본 거를 못 느끼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고 못알아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두개골로 되어 있고 뇌 척수막에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몸통에는 이제 혈액과 림프 얘기하잖아요. 이 뇌 척수막은 척수액으로 덮여 있는데 이 뇌 척수액이 바로 림프액이에요. 뇌 림프액을 이제 뇌 척수액이라고 이렇게 에, 가름해서 부르죠. 이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뇌를 지킨다. 그리고 뇌는 이제 대뇌, 소뇌, 뇌간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그럼 뇌의 구조와 역할, 뇌 구조와 역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는 바로 뇌입니다. 흔히 뇌가 몸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능 지수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뇌의 무게가 5에서 8kg 정도인 고래는 몸집에 비해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1대 2000 정도이고, 지능 지수 높기로 유명한 침팬치, 오랑우탄 등도 그 비율이 1대 100 정도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뇌 무게는 약 1.5kg으로 그 비율이 1대 50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뇌의 무게는 1.5kg에 불과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량의 20%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아래로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입니다. 뇌를 구성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근육과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합니다. 단단한 두개골과 여러 겹의 내막에 쌓여있는 뇌는 내막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에 둥둥 떠있는 형상입니다. 약 1.5kg 정도인 뇌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대뇌, 소뇌, 뇌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뇌 중에서 4분의 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인 대뇌는 좌우 2개의 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각, 지각, 운동, 기술, 상상력, 추리력, 언어 능력, 통찰력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향상성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대뇌의 아래쪽, 뒤편에 위치한 소뇌는 말 그대로 150g 정도의 작은 뇌로서 전체 뇌의 10%를 차지하며 표면에 있는 자잘한 주름이 특징입니다. 평형기관에서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되뇌 겉질이 내린 운동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몸의 근육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체력 단련을 하는 동안 소뇌가 함께 발달한 덕분입니다. 뇌관, 간뇌라 불리는 뇌줄기는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 불리기도 합니다. 뇌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뇌줄기는 중간뇌와 다리뇌, 숨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간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반사와 청각반사에 관여합니다. 그 아래쪽의 다리뇌는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연수라고도 하는 숨뇌는 호흡과 순환을 조절하며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뇌는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해서 뇌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 역시 매우 많은데요. 뇌혈관 손상, 알코올 과다 섭취,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복구가 불가능한데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 자세,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시고 과도한 음주, 흡연, 과격한 스포츠 등의 위험한 행동, 이 세 가지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여기 부분에 뒤에 말미에 보면 뇌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나이 들어도 뇌세포가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더라. 뇌를 자꾸 쓰니까. 뭐 이런 최근의 연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뇌 구조는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지만 대뇌, 그리고 소뇌, 뇌간 이렇게 구분한다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뭐 간뇌라는 것도 있고 뇌간 안에는 뭐 중간뇌, 교뇌, 연수 또 척수신경 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 외에 뭐 송과체, 이 호르몬을 담당하는 송과체,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 위치적으로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대뇌가 87%가 대뇌다. 근데 저게 전부 뇌는 전부 주름이 되어 있고 전부 기름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뭐 60%인가가 뇌에 기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뇌는 철저하게 기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패가 잘 되겠죠. 뇌는 기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항산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기름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좋은 기름을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쪽 부분이 막혀지면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인데, 예, 그래서 대뇌는 인지 기능, 감정, 또 뭐 이런 본능적 반응을 조절한다, 자유롭게 조절한다. 이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쪽이다. 소뇌는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운동선수들이 소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소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뇌, 교뇌, 뭐 연수 이런 뇌가는 호흡, 심장 박동,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존해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거기서 담당한다. 자율신경계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내가 뭐 안구 운동 조절하고 홍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슬쩍 보시면 되고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 저런 부분이 저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네라는 정도만 하시면은 돼요. 네. 이렇게 연수 뭐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자, 뇌가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 그래서 우리가, 암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치매라면서요. 그죠? 이 치매 환자들이 느는데, 치매는 뇌 혈액순환 장애, 사실은 뇌 기능에,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력을 관장하거나, 언어 능력을 관장하거나,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그 뇌세포에 손상이 있었을 때, 에, 기억 못하고, 말 못하고, 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게 치매예요. 그래서 치매 원인이 뭐, 알츠하이머가 반 이상, 또 혈관성 치매가 20, 30%, 기타 원인에 의한 치매가 20, 30%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치매의 대부분이 알츠하이머건 혈관성 치매건 기타 원인이건 간에 뇌 뇌에 불순물이 껴가지고 때가 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자체의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혈류순환으로 다 봐요. 그래서 어, 그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치매에 좋은 약은 없어요. 그죠?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치매를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원리를 이해하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은 다르다. 건망증은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예요. 말하고 판단하고 이건 정상이야. 근데 기억을 깜빡깜빡 할 뿐이야. 근데 치매는 모든 게 다 이렇게 망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대화나 소통이 어려운 상태. 그래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죠. 이게 치매예요. 어, 치매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핸드폰도 못하죠. 심해지면 어, 그 문도 못 열어요.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씹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기저귀를 탔어요. 축축한지도 몰라요. 이런 게 치매죠. 자, 알츠하이머는 어, 치매 한 종류인데 가장 많이 보이는 어, 퇴행성 뇌질환이다. 보통 나이 들었을 때 65세 이상 발병한다. 서서히 진행하는 게 특징이고 어, 치매에 나타나는 증상, 인지능력 저하, 그리고 초조해지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하고 또 공격적으로 막 대들기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흥설수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알츠하이머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가 보면 그래서 뭐 요실금도 있고
뭐 욕창도 생기고 뭐 이런 정상적인 기능들을 잘 못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죠. 보통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변형된 단백질이 때가 낀 거예요. 무슨 때가 끼겠어요? 뇌에. 단백질이 산패된 콜레스테롤과 결합이 됐을 때에 이제 저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껴요. 저기 순수한 단백질이 아니고 변형된 단백질이죠. 그런 것들이 뇌혈관을 막기 때문에 뇌에 침착이 되면서 뇌에 때가 끼는 거예요. 혈관에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잘 안 되죠. 이제 그러면서 생긴다. 그래서 뭐 베타 아밀로이드 근데 이제 요새는 뭐 타우 단백질의 과인사나 어쩌고 저쩌고 쓰는데 이게 다 뇌혈관 안에 불순물들이 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이름을 짓고 또 뭐 타우 단백질의 과인사나 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또 하고 해서 눈에 끼는 단백질 때 따르고 뇌에 끼는 단백질 때 따르고 뭐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뇌약 따로 팔고 눈약 따로 팔고 귀약 따로 팔잖아요, 그죠?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다. 원리는 혈액이 탁하고 혈액에 때들이 끼는데 혈관을 막히고 그러면서 뇌세포가 변형이 되고 기능들이 떨어지는 게 바로 치매고 치매의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파킨슨은 이게 신경계통의 파괴로 이 운동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움직임의 장애. 그래서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떨고 누구 뭐 이렇게 짚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손 떨고 뭐 이렇게 또 움직임의 장애가 특별히 있는 걸 파킨슨이라고 한다. 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그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뭐 도파민계 신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그쪽 담당하는 뇌세포의 기능이 때가 껴서 문제가 되는 거다. 여긴 때를 뭐 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침착된다 어쩌고 뭐 이렇게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 하는데 결국 단백질 때다.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산패된 단백질, 산패된 콜레스테롤 때가 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음,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파킨슨이 많고 보행에도 어렵고 이렇게 떨죠, 그죠? 60세 이상에서 유병률을 보이다가 점점 발병률이 뭐 뇌세포의 기능들이 저하되니까 알츠하이머건 파킨슨이건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서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각마비 또 언어를 관장하는 뇌 쪽의 세포에 손상이 되면 말을 잘 어눌하게 하고 인지능력 잘 기억 못하고 판단 못하고 두통, 복시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의식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뇌졸중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뇌졸중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음. 그래서 뇌졸중 원인이 뇌혈관이 막혀 어쩌고 똑같죠? 뇌출혈 막혔으면 그 혈액에 압이 생기면서 이렇게 약한 혈관으로 이렇게 누혈이 될 수 있죠. 출혈이 될 수 있죠. 그럼 뇌출혈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일이 이 뇌 쪽에 피가 가기 위해서 피가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혈압을 높이는 거 아시죠? 뇌끝, 머리끝, 손끝, 발끝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 쪽에 피가 많이 막히니까 이렇게 역류해야 되니까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높아져요. 혈압이 높아지면 어, 혈압약을 먹죠.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혀요, 뚫려요. 막히죠. 불순물이 쌓이니까. 우리가 시냇물 흐름 보면 시냇물을 천천히 흐르게 하면 저 쓰레기가 쌓이죠, 그죠? 뇌혈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혈압약을 낮추면 당연히 혈관이 더 잘 막히고 뇌 쪽에 피가 잘 안 가니까 뭐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 꾸준히 먹고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뇌에 피가 잘 안 가서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혈압을 낮추면 혈관이 빨리 막힐 수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그러면 손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으로 우회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가 뇌가 막혀서 먼저 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출혈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뇌졸중, 뇌에 증상이 문제가 생겨서 뇌조직의 손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의 85%가 뭐예요? 막히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서 터져요. 혈압이 낮아서 막혀요. 혈압을 낮추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가지고 뇌출혈은 15%뿐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막혀서 우회하다가 뚫린 거지 뚫려가지고 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응? 고혈압약 먹으면 뇌출혈로 죽는다면서요. 뇌출혈은 15%야. 뇌경색이 85%.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뇌졸중을 유발하는 원인에서 뭐 축상, 동맥, 경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게 산화된 콜레스테롤, 산화된 칼슘, 석회라고 했죠. 산화된 그 밖에 지방, 또 산패된 단백질,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된다. 색전증, 이 색이 막힐 색이거든요. 피떡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병, 그런 것들은 이해하셔야 되니까, 동맥류, 동맥 벽이 약해서 약하면 압이 걸리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동맥류라고 하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이 모야는 이 혈관이 막히면서 이렇게 우회하는 혈관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일본 말로 모야가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을 모야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혈류가 막혀서 생긴 것들이에요. 저런 것들이 혈류를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뇌종양은, 뇌세포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해서 형성되는 종양이다. 이게 악성이 있고 양성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써 있죠. 중간에. 네. 그래서 뇌종양이 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시력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네. 그런 것들 보시고 자 그러면 뇌 쪽이 막히면 어떤 병들이 생기는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지금 거의 99.9% 끊어져가지고. 돌연사로 가.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플라크의 정체.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막힌 혈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이상 신호.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지금 이 소중한 통로가 위험하다. 혈관은 우리 몸의 피를 심장과 여러 장기, 세포 조직으로 순환시키는 통로죠. 길이만 무려 12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아야 하는 길인데요. 그럼 혈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심장을 떠난 피는 대동맥과 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교환한 다음에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원스럽게 달려야 할 길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혈관이 손상을 입거나 아예 막혀버려 혈액순환이 멈춘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으로 총경동맥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으로 갈라진다.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앞쪽이 손상되면 운동신경 장애가 오고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가 온다.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혈관 벽이 손상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들어 응고되는데 이 덩어리가 혈전이다. 그러나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등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길 때 혈전이 쌓이는데 경동맥에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유발된다. 저 혈전이 생기는데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저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였죠.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조직이 괴사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뇌경색,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건강,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말이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병이 혈액과 혈관에 관계된 병이잖아요. 여러분들 치매 무서워하시는데 알츠하이머, 파킨슨 뭐 이런 거 올까봐 뇌 피순환 문제예요. 피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먹어서 피순환이 되나요? 피 원료가 되나요? 근데 뭐 그런 약 같은 거에 목숨 걸죠. 그죠? 음식은 엉망으로 먹으면서.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 치매를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치매를 어떻게 고치느냐? 보시면 아시잖아요. 뇌에 충분한 혈액과 림프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림프액이 나왔네요. 혈액. 뇌는 뇌에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혈액이 공급이 되면 대부분의 뇌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뇌뿐이겠어요? 눈도 그렇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채식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서 피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뇌에는 특별히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자란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계, 정치계 다 주름 잡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남해안, 이 해안가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생선 많이 먹어서 예전에 뭐 건강식품점 뭐 오메가3가 많이 나왔나요? 보세요. 전기 주름 잡던 사람들 다 해안가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생선, 견과류, 해조류 이런 거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등푸른 생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배우잖아요. DHA, EPA 이런 것들 다 저기 오메가3 지방산, DHA 이런 것들, EPA 다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뇌는 아까 혈액도 있지만 그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게 림프인데요. 그 림프가 뇌에는 뇌척수액이라고 있어요. 이 뇌척수액이 뇌가 활동하는 동안은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활동해서 낮에 활동한 뇌가 활동 엄청나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1.5kg고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자기 몸무게에. 근데 피는 20% 이상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해산소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거를 밤새 깨끗하게 해주는 게 그 노폐물들을 치워주는 게 뇌척수액이에요. 근데 뇌척수액은요 특이하게 뇌세포가 활동하지 않았을 때 그 틈새가 벌어져서 뇌척수액이 다녀요. 그래서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뇌 건강은 잠을 제대로 자는 거다. 물론 전체 건강이 여기 좌우되지만 그리고 뇌척수액의 흐름 자체가 누웠을 때 이렇게 잘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추 이렇게 잘 받쳐주는 베개, 호텔 베개처럼 이렇게 높은 베개 이런 거 하면은 뇌척수액이 잘 안 흘러요. 그럼 노폐물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잠자는 시간, 11시 전에는 자라. 베스트는 10시부터 자는 게 좋고, 10시가 힘들면 10시 반에라도 자라. 11시부터 우리 담과 간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담과 간이 피를 보수하고
자정작용을 하고 해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꼭 누워 있어라 라는 거예요. 이 잠자는 게 굉장히, 잠 며칠 못 자 보세요.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개운하지 않죠. 그죠?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하다. 밤늦게까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일찍 자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 일단 그게 중요하고, 뇌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뇌 근육은 이 씹는 거예요. 잘 씹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구 운동. 그래서 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 백미는 안 씹잖아요. 빵 안 씹잖아요. 떡, 밀가루 이런 거 대충 하고 먹잖아요. 그죠? 이 아구를 씹어야, 아구 운동을 해줘야 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 이도 강해져요. 잇몸도 강해지고. 근데 안 씹어보세요. 잇몸 금방 허러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코호흡 중요하다. 호흡 중요하죠. 공기가 잘 들어가야죠. 뇌가 순환되니까. 뇌 아까 60%이 지방이 되어 있었죠. 지방은 쉽게 산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고 항산 영양소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뇌 구조를 보면 기름이구나. 기름은 산패가 잘 되고 활동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노폐물 엄청나게 나오네. 그 노폐물 청소하는 게 밤새 일어나네. 그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새벽에 자는 것보다 일찍 자는 게 중요하네. 자, 뇌에는 동맥이 크게 두 가지가 올라가요. 보통은 이제 매스컴에서 경동맥 정도만 얘기해요. 척추동맥 얘기하지 않는데, 경동맥으로 80%가 가는데, 경동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 양쪽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동맥이 굉장히 취약해요. 저 외부 기온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동맥.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혈액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척추동맥은 뇌관과 뇌 후두엽에 뇌로 가는 혈액. 그러니까 뇌에 본능적인 뇌를 건드리는 혈액 공급을 하는 게 척추동맥에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경동맥은 바깥쪽에 있고. 그래서 경동맥이 막힐 가능성이 높은 거지. 척추동맥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80대 20 정도. 근데 이 어느 쪽 부위가 막히냐에 따라서 안면마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다른 쪽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동맥이 막히면, 협착증이 생기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 혈압이 높아지죠. 그죠? 이쪽에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흡연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면마비, 눈, 귀와 관련된 질환이 어디서 발생한다? 경동맥의 문제로부터 그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면 뇌 쪽으로 올라가서 어딘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막히는 증상에 따라서 뭐 중풍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눈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온도에 민감하다. 추울 때는 이렇게 좀 감싸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 뭐 이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척추동맥이 있어요. 척추동맥은 이제 이 목의 구조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자목이나 거북목 이렇게 해서 혈류가 방해받으면 두통 많이 호소하죠. 어지럼증, 빙빙 돌고 이명 이런 것들은 경동맥이 아니고 척추동맥 쪽에 문제일 수 있구나. 또 구토, 그 머리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인 뇌 쪽에 좀 더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경동맥이 막히나 척추동맥이 막히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막히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목 건강 중요하고, 경추베개 중요하고, 잠자는 거 중요하고, 먹는 거 가려서 먹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에 혈류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거다. 근데 뒤에서 공부할 눈 건강시키는 것도 똑같아. 귀 건강시키는 것도 똑같아.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에요. 자, 경동맥, 척추동맥의 영양요법. 당연히 뭐 혈액에는 수용성도 있고 지용성이 있으니까, 특히 지용성이 많죠. 뇌 쪽엔. 그래서 비타민 E가 듬뿍 들어가 있는 오메가3, BDH 블렌드, 이런 것들, 레스틴 이런 것들을 좀 먹고,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섭취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부분들은 이 뇌세포와 부신에 비타민 C가 일반 혈액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200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다. 왜 200배 이상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많이 쓰니까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눈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기와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가 훨씬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백내장 걸리는 거예요. 응? 항산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은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C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혈중 농도보다 200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네.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오네 저기에. 응.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부신 기능에 저하됐을 때는 비타민 C를 엄청 먹어줘야 되네. 아시겠죠? 응. 보통 비타민 C 영양제, 보통 영양제는 그 천연 비타민 E, 그러니까 오메가3에도 보면 오메가3 영양제는 비타민 C 영양제가 아니고 오메가3 영양제는 항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기름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가야 특히 이제 비타민 E. 근데 거기에 천연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싸구려인 합성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천연 비타민 E라고 표기하지 않고 약병에 저렇게 알파-토코페롤, 알파-D-토코페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천연에서 추출한 거구나. 합성은 알파-L, 레보 다시 토코페롤, 알파-다시 덱스레보의 약자 DL, 토코페롤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합성이야 천연이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 오메가3 뭐가 표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알파-토코페롤, 알파-D-토코페롤 이렇게 써 있어요. 천연 비타민이구나. 합성은 싸구려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용성 비타민을 이렇게 해서 비타민 첨가 어쩌고저쩌고 써놨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지용성은 비타민 B로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는 DHA 함량, EPA 함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생선기름 먹는 게 아니에요. DHA, EPA 이런 거 먹기 위해서 그리고 산패되지 않아야 돼요. 오메가3는 산패가 잘 된다 그랬죠. 들기름이 많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들기름이 산패가 잘 되죠. 따면 빨리 먹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산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게 좋고 신선한 어유여야지 잡어에다가 이렇게 잘 안 팔리는 생선 해가지고 하면은 산패가 돼서 안 좋고 중금속과 유해 물질이 걸러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중금속 걸러주는 건 그나마 조금 쉬운데 화학 물질을 걸러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에요. 석유화학 뭐 이런 물질 같은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양심 있게 만드는 오메가3가 그래서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산패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기 빛, 산소,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공기와 차단되는 공정에서 하는 게 좋고 진공공정 그리고 저런 유해화학 물질, 중금속, 신선한 어유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오메가3 아무나 못 만들어요. 시중에 도는 대부분의 오메가3는 다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산패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체크해보면 레벨들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트라이트 오메가3 안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는 뉴트라이트 걸 드세요. BDH건 오메가3 밸런스건 마린 오메가3건 여기 걸 드세요. 다른 영양제하고는 확 틀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뤄보면 알아요. 또 눈은 어떻게 사물을 볼까 해서 눈은 인체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메가3 함부로 못 만들어요. 영세한 데서는 제대로 못 만들어요. 대부분 제대로 만들진 않지만 눈은 인체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부학적으로 눈은 뇌의 일부 변형이 됐고 눈의 상태를 통해서 뇌의 건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 그놈 눈 똥말똥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짝바짝하고 그러면 뇌가 맑은 거예요. 실제 노인들 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기름때, 허연 때가 끼고 콜레스테롤 링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게 다 기름때예요. 응? 응. 뇌의 건강을 눈의 건강으로 알 수 있다. 눈 상태를 보면
흐리멍텅하다 그러면 뇌 맛이 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 관리 잘 안 하고 눈 그러면 흐리멍텅하잖아요. 허해지고. 음. 눈은 각막, 홍채, 수정체, 망막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세 겹의 막으로 되어 있고 뭐 좀 어렵죠, 그죠? 뭐 혈관이 없는 조직이 있고 혈관이 있는 조직이 있고 중간막에는 혈관이 흐르고 뭐 맨 안쪽에는 망막이 있고 뭐 그래서 시각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 중 하나인데요. 피부나 뼈 혹은 다른 내부 장기와 달리 눈은 그 생김새와 구조도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생성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태아 때 뇌의 일부가 변형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은 다른 어떤 감각기관보다도 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얼굴 좌우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눈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우리 몸 유일의 시각기관으로 크기는 약 지름 2.4cm 정도 됩니다. 눈의 가장 앞에는 각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각막은 빛을 투과하는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눈동자 안에는 눈동자의 색을 결정짓는 홍채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면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결정됩니다. 홍채 바로 뒤에 있는 볼록 렌즈 모양의 수정체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물질이 채워져 있어서 그 조직이 매우 유연합니다. 그래서 두께 조절이 참 쉬운데요. 때문에 눈과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가 두께를 조절하면서 피사체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눈의 내부 조직은 세 겹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구의 가장 바깥쪽은 무혈관성 섬유층인 섬유막이, 중간층은 혈관성 조직인 포도막이, 그리고 가장 안쪽엔 신경 조직인 망막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인 섬유막은 앞쪽은 각막, 나머지는 공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막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 공막은 근육이 붙어 있어서 위, 아래, 그리고 좌우로 눈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흰자라고 알고 있는 이 공막은 조직이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구벽의 중간층인 포도막은 앞쪽은 홍채, 뒤쪽은 맥락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해 안구의 영양 공급원이기도 한 맥락막은 염증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안구벽 가장 안쪽인 망막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세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시세포와 시신경을 통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우린 비로소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매우 흡사하고 그만큼 또 복잡합니다. 각각의 기관은 하는 역할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린 민감하게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수정체의 탄력이 감소하기도 하고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백내장이 오기도 하며 안압이 정상보다 높으면 녹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안구의 길이가 길어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근시안이나 반대로 안구 길이가 짧아서 초점이 망막 뒤에 생기는 원시안, 각막이 매끄럽지 않아 굴절의 이상이 생기는 난시안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눈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매우 높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눈이 쉽게 건조하고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30분 정도 사용하면 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은 채 조금 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단, 안약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도 눈이 자주 불편하다면 안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눈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보셨죠? 보면, 각막, 제일 눈 바깥에 각막, 그리고, 동공, 홍채 아시죠? 수정체 두께를 따라서 이렇게 원근을 조절한다고 얘기했어요. 뒤에 공막, 맥락막, 망막, 상이 맺혀지는 망막, 황반 여러분들 아시죠? 시각신경, 유리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정체를 잡아주는 게 요 아래 여기 수정체 아래 잡아주는 게 모양체인데 모양체는 빠졌네요. 요 모양체가 근육으로 수정체 확대 좁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모양체예요. 그 모양체에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그게 라이코펜이 기능한다고 얘기했어요. 라이코펜. 이제 그런 구조들을 좀 이해하고 내용을 보시면 동공, 홍채,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무지개 홍이에요.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우리 색깔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갈색, 흑색, 또 이렇게 푸른색 뭐 이런 게 좀 달라지죠. 인종마다. 빛의 양을 조절하고 어두운 것은 동공이 커지고 밝은 것은 작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각막을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수정체의 원근감을 조절해서 망막에 상이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수정체는 특히 모양체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초점을 조절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수정체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모양체 수축 이완 이것도 근육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홍채로 홍채 혈액을 공급하는 게 홍채 동맥인데 그 홍채 동맥의 상태에 따라서 수정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수축 이완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것도 결국 혈액 문제예요. 혈액. 그리고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 노안이 생기고 그죠? 허옇게 변하면 백내장이다. 이 수정체 내부에 단백질 떼가 아까 뇌 베타 아밀로이드 뭐 무슨 뭐 이렇게 단백질 떼가 뇌에도 생기면 눈에도 생기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단백질 떼다 결국 백내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망막은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망막의 황반부는 시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중심 부분에 망막, 상이 맺히는 부분에 망막이 있고 망막이 뭐 추상세포가 있고 간상세포가 있고 추상세포는 밝을 때 간상세포는 어두울 때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활동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추상세포가 발달되어 있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간상세포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수용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것. 눈이 건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 그래서 백내장은 너무나 잘 알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보이겠죠? 안개 낀 것처럼. 수정체 내부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혈류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을 이렇게 씻겨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백내장이 진행된다. 그러면 잠 못 자면 뇌척수액이 잘 안 만들어져서 뇌척수액이나 뭐 이 눈 쪽에 도는 거랑 다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백내장이 진행되는구나. 수정체는 혈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주변의 모세혈관에 의해서 막히면 노폐물이나 단백질 침착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만약에 수정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 초음파 기기를 활용을 해서 수정체를 분해해요. 그래서 그걸 쭉 빨아낸 다음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게 바로 백내장 수술이다. 보시면 돼요. 가급적 안 하고 제 수정체를 쓰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근데 망가지면 다시 저거는 못해요. 한 번 하지 두 번은 못합니다. 네. 자기 눈을 지키는 게 좋죠. 그래서 백내장, 뿌옇죠. 녹내장, 어떤 한 부위만 보이죠. 시야가 좁혀지죠. 황반 변성, 변성된 부분에 이렇게 노폐물이 쌓여서 찌그러져 보여요. 상이 건한증, 안구 건조증이에요. 네. 자, 백내장 많기 때문에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내장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은 이 눈에 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것이죠. 꼭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시력이 떨어진다.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본래 수정체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체에 가까이까지 혈관이 가 있어서 거기에서 수정체의 영양분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체까지 가까이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영양분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수정체 혼탁이 생깁니다. 혼탁이라는 것은 수정체 단백질의 이 변성입니다. 단백질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영양분,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 백내장을 예방하려면은 이 수정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게끔 혈관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미 채식을 하는 것이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백내장이 있으면 뭐 요즘은 쉽게 수술을 합니다. 또 수술하면 시력이 많이 회복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수술을 쉽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당뇨가 있어서 백내장이 생겼을 때 현미 채식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시력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좋아지지 않거나 좋아지는 정도가 뭐 좀 미미하다 할 때는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백내장을 너무 서둘러서 수술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 약간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서둘러서 하면은 뭐 그만큼 유익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백내장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현미 채식을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래서 시력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뇨는 이 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뭐 망막증은 말할 것도 없고 백내장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당뇨가 생기지 않게, 또 당뇨가 생겼을 때는 서둘러서 그렇게 올바른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백내장. 그래서 백내장이 결국 혈액과 혈관과 관계된 병이다. 녹내장은요, 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치병으로 보죠. 백내장은 뭐 수술해서 좀 바뀌어서 좋아질 수가 있다, 일시적으로.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요새 또 안압 없는 사람도 녹내장이 생긴다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데 이게 많이 얘기가 돼 있죠. 안압이 상승되면 왜 안압이 상승되냐? 시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이 안압, 혈압 생각하시면 되죠. 안압이 왜 높아지겠어요? 혈압 높아지는 원리랑 똑같겠죠. 수정체나 다른 쪽에 이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막히니까 안압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 안압 낮추는 약을 쓰죠. 이렇게 점안액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손상되는 거를 낮춘다고 얘기하는데 혈압 낮추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을 때 보통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병원에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좁아지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구 내부에는 안방수라는 투명한 액체가 순환이 돼요. 이 눈물이 나오듯이
그 눈물 같은 것들이 바깥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안쪽에 흐르고 한 세 군데로 이렇게 겹으로 흘러요. 안방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을 찌그러뜨리게 한다. 뭐 그래서 녹내장이라고 얘기해요. 설명이 어렵죠.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치병, 완치보다는 진행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녹내장도 누가 많이 와요?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오죠. 녹내장의 개념과 치료. 눈으로 들어온 빛은 각막과 수정체,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 망막에 도달하며 망막에 맺힌 상은 시신경을 통해 시각 중추로 전달됩니다. 녹내장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눈 속의 압력, 다른 말로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안구 속에는 방수라고 부르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으며 모양체에서 생성된 방수는 홍채와 수정체 사이를 통해 동공으로 빠져나가 전방각의 섬유줄을 통해 흡수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방수의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방수의 흡수량이 줄어들면 안압이 상승합니다. 안압이 상승하면 시신경이 압박되거나 혈액 공급이 저하되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며 그로 인해 시야 손상이 진행하면서 심할 경우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녹내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정상안압 녹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진행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성 녹내장의 경우 급격히 상승된 안압으로 인해 두통이나 구토, 충혈이나 시력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만성 녹내장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녹내장의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수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리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것이며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만 40세 이상 성인은 매년 안과를 방문, 전문의의 진찰과 안압 검사, 그리고 필요시 안저 촬영을 시행함으로써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녹내장의 원리를 보면 그게 뭐 안방수건 뭐건 간에 일단은 그런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체 얘기 나왔죠. 모양체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늘렸다 뺐다. 이 안방수도 모양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생성된다고 하는데 모양체가 수정체의 그 간극을 조절하잖아요. 그 사이 틈새로 안방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그럴 수 있겠죠. 모양체 변형 때문에. 라이코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라이코펜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헬스비전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녹내장 고칠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이 당뇨병 환자들 이 끝부분이 이제 이 녹내장이나 백내장 많이 나타나는데 녹내장을 무서워하죠. 병원에서 당신 그러면 눈 멀 수 있습니다라고 겁나죠. 근데 방법은 없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지연시킨다고 하는데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디톡스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약물 같은 거 줄이면서 당 수치 조절하고 혈압도 떨어뜨리고 하면서 몸이 좋아지잖아요. 녹내장도 좋아져요. 그래서 시력이 더 좋아지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실제 다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내장 불치병 아니다. 저는 뭐 당연히 불치병 아니죠. 후천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자, 황반변성도 또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죠.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데 관여한다. 근데 이게 빛과 청색광 같은 거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손상될 수 있다. 자외선
노화, 청색광, 이렇게 핸드폰 뭐 이런 거, PC 뭐 이런 것들, TV, 또 혈액순환 장애 이런 것들이 황반 변성이 다 이제 혈액에서 어떤 특정 성분들이 황반에 쌓여야 되는데 혈액이 탁하고 혈관 상태에 장애가 일어나면 당연히 황반 변성이 이루어지겠죠. 그 원료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황반 중심부, 황반 이렇게 주변부에 따라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각각 필요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거 아까 영상 보셨죠? 황반 변성이 되면 상이 잘 안, 이렇게 선명하게 안 맺혀지는 거 보시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같은 거 하고 청색광 필터, 뭐 그런 보호막 같은 게 있죠. 눈에 좋은 영양소 이런 거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황반 변성 영상을 업사분이네요. 네. 잠깐 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황반 변성 많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특히 눈에 띄게 악화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시력인데요. 노안도 문제지만 황반변성 같은 안과 질환도 걱정입니다. 네. 자, 시력 지키는 눈 건강법. 눈 크게 뜨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안구 질환. 눈이 잘 안 보여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충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예전에 단순한 증상인 줄 알고 방치했다간 실명까지 초래하는 황반 변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눈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최근 황반 변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5년 사이 무려 36.6%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의 초기 증상이 미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한데요.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병원을 찾게 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황반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한 거 있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건 있었고 뭐 통증이나 아픈 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황반 변성을 노안으로 착각해 방치했다가 병을 악화시켰는데요. 우리 눈의 수정체가 조절력이 약화되어서 근거리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악화됐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명을 부르는 황반 변성 자가 진단법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사물의 형태가 굽어 보이거나 공백이 생기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법. 격자무늬 황반변성 진단은 이 암슬러 그리드라는 이 격자 판을 보고 중심 부위가 안 보이거나 이 격자 무늬가 찌그러져 보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3년 전 박수경 씨는 황반 변성을 진단받은 후 우울감을 느꼈다는데요. 그때는 그냥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눈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녀는 황반 변성 진단 후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그중 시금치와 당근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지금은요 굉장히 물체가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해서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현상이 오는구나 하고 제가 새삼 이 나이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의 기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루테인과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아연 등을 포함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황반 변성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들어가 있는 헬스 비전 좋죠. 자, 눈 건강은 이렇게 개선하자 해서 눈 뒤에 미세혈관 막히거나 영양소 공급 다 그 얘기예요. 그죠?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 눈질환 원인이 청색광 그리고 이 컬러 렌즈 아이들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그래서 병원 유지에 이 컬러 렌즈가 등장하면서 70~80% 고객이 저것 때문에 컨택트 렌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게임도 많이 사용하고 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현미채식이에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까 시금치 얘기 나왔었잖아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B, C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 중요해서 비타민 A 뭐 많이 아시잖아요. 로놉신의 합성에 도움을 주고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유지한다 해서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카로티노이드 여러분들 아시죠? 베타카로틴. 저도 처음에 이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눈 때문에 고민이었었는데 이거 먹고 눈이 하얘지더라고요. 피로감도 없고 충혈도 안 되고. 그래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이 카로티노이드는 사실은 지용성이에요. 수용성이 아니에요. 지용성인데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율이 필요할 때만 전환을 시켜요. 근데 그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과잉 섭취에도 지용성처럼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6대1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비타민 B군은 간 기능이 약화됐을 때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밀크시슬에 비타민 B 들어가 있잖아요. 비타민 B군이 눈을 좋게 만들어요. 눈의 피로회복, 점막 유지 이런 거, 비타민 B2, B1, B6, B12 이런 것들 중요하죠. 비타민 B6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시죠? 저게 부족하면 혈관에 자꾸 껴요. 때가 껴요. 혈관 경화가 되는 물질이 비타민 B6 부족하면 그렇죠. 이제 저런 것들. 밀크시슬 추출물 이런 거 중요하죠. 눈은 간이라면서요. 간 영양제가 비타민 B군이고 그중에 밀크시슬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좋죠. 비타민 C, 항산화제 여러분들 배우셨고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다 비타민 C 중요하다. 오메가3 중요하다. 특히 EPA, DHA 있는데 DHA가 많은 거, BDH 블렌드가 좀 더 유리하겠죠. 오메가3보다 뇌에, 눈에 뭐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DHA가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은 BDH가 좀 더 낫겠죠. 또 루테인 지아잔틴 들어가 있는 영양소 아까 헬스비전 새로 나온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거기는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황반변성, 백내장 예방, 녹내장 뭐 이런 부분들 다 효과를 줄 수 있다. 칼슘, 마그네슘, 수축, 이완 이런 것들 다 안구 경련, 사시 이런 부분들 근육을 뭐 모양체 근육을 당기고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칼슘, 마그네슘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뭐 카로티노이드나 뭐 이런 영양소들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라이코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쓰시면 눈 기능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바깥귀, 중위, 내위로 구분이 되고 귀의 구조 영상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음의 파동, 즉 음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를 통해 퍼집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공기의 진동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로 느낍니다. 또 우리의 귀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변화를 느끼면서 평형 감각도 함께 조절해줍니다. 우리 얼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위, 내위로 구분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골로 만들어진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외이도가 공명기 역할을 해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합니다. 새끼손톱만한 고막은 외이와 중위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소리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외이도를 통과해 들어온 소리로 인해 고막이 북처럼 떨리면 귀의 두 번째 부분인 중위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소골이라고 하는 귓속뼈를 따라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달팽이관 속엔 림프액이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흔들릴 때마다 청세포, 즉 작은 선모가 진동해 신경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대뇌로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림프액, 귀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형 감각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뇌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전정기관은 뇌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은 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은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이면 이 림프액이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여기도 림프액이죠. 이로써 우리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한동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것도 눈의 시각 정보와 귀의 평형 감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각과 평형 감각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이, 중이,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난청,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등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귀 질환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칫 청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셨죠? 웨이, 중이, 네이 밑에 바깥귀, 중이, 네이 해서 소리가 고막을 두드리고 이소골의 진동을 통해서 달팽이관에 전달이 돼서 듣기도 하고 세반거리관을 통해서 회전하는 림프액이 이렇게 지각하면서 회전감을 느끼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전정기관은 충격, 위로 아래서 떨어지는 거, 기울기 이런 것들 그 안에도 림프액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귀는 평형감각과 청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또 균형을 잡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림프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뇌에 뇌척수액이 돌듯이 귀는 림프액이 도는 거예요. 그 림프액의 탁도에 따라서 청각이나 평형감각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림프만 알면 돼요. 귀에는 웨이, 뭐 연골로 되어 있고 고막이 있고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 근데 안에 이소골이라는 게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뚜둑 두드리는 게 있죠. 그 신비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소리로 음파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파동을 통해서 듣게 만들었을까? 참 신비하잖아요. 고막이 찢어지면 재생이 됩니다. 경미한 손상은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된다. 라는 것. 그리고 고막 뒤쪽에는 중이가 있고 아까 이소골 얘기했고 진동을 통해서 증폭시켜서 귀를 듣게 한다. 눈과 코 사이에는 눈물과 콧물이 함께 배출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비류관이다. 눈물, 콧물 같이 흘리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 뇌에는 듣는 것, 평형감각, 달팽이관, 전정기관, 세반고리관 이런 게 있다. 달팽이관은 청각, 전정기관은 중력, 기울기에 대한 평형감각, 세반고리관은 회전감을 지각하는 게 세반고리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림프액이 있고 선모가 있어요. 그 선모의 끝부분에 칼슘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파동을 느끼고 회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림프액이 탁 하면 그 선모의 움직임이 둔탁하겠죠. 그리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돌출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혼선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전정기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림프액과 이석이 들어가 있다. 칼슘 알갱이 같은 것들. 자세 변화할 때 이석이 움직이면서 섬모를 자극하고 이게 손에 전달돼서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각 기능, 또 이렇게 회전 기능, 또 중력 기능 이렇게 느끼는 것들 모두 림프액에 들어가 있는 섬모나 이석이 작용해서 그 기능을 돕는구나. 달팽이관은 아까 소리 듣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이 듣는 것조차도 림프액에 떠 있는 그 섬모, 털세포의 자극을 받아서 그 움직임의 흐름에 따라서 파동이 발생하고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은 원리다. 그래서 귀 건강이 안 좋으면 생기는 게 이명, 이석증, 메니에르 난청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병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명 많거든요. 이석도 있고 메니에르 있으니까. 이명은 소리 나는 거예요. 금속성, 삐, 윙, 쏴 뭐 이런 사람에 따라 좀 틀린데 찡. 이 계속 본인만 느끼기 때문에 고통이 심하죠. 청각성 이명, 비청각성 이명. 그래서 청각성 이명은 청각기관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거다. 전체 85%를 차지한다. 이 청각은 뭐예요? 왜 손상이 돼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또 노화로 인해서 림프가 탁해지면 노인성 난청, 잘 안 들리죠? 메니에르, 어지럽죠? 중이염 뭐 이런 게 생기고 뭐 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질환 이런 약 먹고 이런 질환을 앓으면서 이명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저런 약을 먹잖아요. 아까 이런 혈압 높고 동맥경화, 심장질환 이런 거 있으면 다 약을 먹어요. 그러면 저 약을 먹으면 저게 pH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pH를 올리기 위해서 몸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죠. 그래서 칼슘 고갈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림프가 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런 병이 서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석증은 돌발성 어지럼증이다.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이 빙글빙글 돈다. 귀 속에서 덜그럭 소리도 난다. 6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한다. 짧게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특징이다. 이석증은. 그래서 이석증은 이 전정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울기를 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석이 작은 칼슘 알갱이에요. 칼슘 알갱이. 이게 제자리를 이탈해서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왜 이탈하겠어요? 이탈이 된다면, 림프액에 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석이. 그게 이탈한다는 것은 림프액이 탁해졌을 때 유연하면 그 안에서 돌겠죠. 근데 이게 약간 고형화되면 이렇게 튕겨져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세반고리관 안에도 림프액과 섬모가 있는데 이석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섬모를 자극한대요. 그래서 혼란을 주고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석과 섬모와 림프액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구나. 특히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림프액이 따라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니에르는 반복적인 어지러움, 또 이명 청력 저하에 따라서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발생하면 오래 지속이 되는 게 특징이고 아까 이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데 메니에르는 좀 지속적이다. 수개월간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토한다. 이것도 뇌 속에 림프액이 탁해서 과도하게 이 순환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액의 수종, 내림프 수종이 주요 원인이다. 과도하게 축적이 돼서 부종처럼 림프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압이 걸리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메니에르가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림프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로 치료법은 식이요법, 이뇨제, 혈류개선제, 병원에서 이런 것들 하고 심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수술 고려하기도 하는데 낫진 않죠. 그죠? 난청 못 듣는 거예요. 그죠? 달팽이관의 기능 저하다. 이 안에 림프액에 파동이 생겨서 청각세포가 자극을 잘 줘야 되는데 이 림프액의 파동이 엉켜지면 잘 못 듣게 되겠죠. 림프액이 탁 하면 그렇죠. 그래서 난청은 후천성이 많다. 노화, 장기간 소음, 중이염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다. 약물 복용을 오랫동안 해도 피가 산성화되면서 림프가 탁해져요.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이석증. 우리가 이석증이라 부르는 이유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석회가 이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떠다녀가지고 우리가 어지럽다,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석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는 이게 뭐랄까, 이 석회가 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석회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석증이 있는 사람들은 석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석증 있는 사람들의 그 부검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석회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 있었는데도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석증이 안 걸린 사람도 여기에 그럼 석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석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석회가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석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석회로 인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있어야 될 게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어지러워가지고 밸런스를 못 잡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막 구토가 일어나고 빙빙 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이석증이 걸린 사람들의 석회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들도 석회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부검을 해봤을 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들은 석회가 아예 없었어요. 귀에.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도 100% 다 석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석회는 산화칼슘 얘기하는 거예요. 100% 다 여기 석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제자리에 있었는데도 이석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대학에서 하고 있는 가설이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뭐예요? 제 설명이 약간 좀 헷갈리죠?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현대학에서 얘기하기는 원래 석회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여기로 삐져나올 때 이석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석증이 안 걸린 사람도 여기에 석회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이석증이 안 걸린 사람은 여기에 석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석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 석회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석증에 걸렸어요. 문제는 석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석증에 안 걸린 사람은 석회가 없으니까. 그럼 이 석회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거에서부터 온 거예요. 먹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석회가 어떠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석회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석회가 생겼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석증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석회를 없애주면 나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러한,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어떠한 띠어리에서 왔냐면은, 왜 자이로스코프 아세요? 자이로스코프? 그 밸런스 잡아주는 거. 그게 이런 걸 쓰거든요. 중간에 자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의 귀도 저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지. 그렇죠? 추측이에요. 근데 직접 우리가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석회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래서 석회를 없애주면은 이석증은 낫습니다. 나아요. 그리고 그 석회를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유기산즙이에요. 유기산. 그렇죠? 과일. 생과일에 풍부한 유기산. 그게 우리 혈액과 우리의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석회를 녹여냅니다. 녹여내요. 이명은요? 이명의 원인은 뭘까요? 이명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 간질 있는 아이들 보면은 다 이거 뇌파 검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이 꼽습니다. 임용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뇌파가 간질 있는 환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명이 있는 게 신경의 문제인가 보다. 거기까지 추측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신경에 있는 문제라면 그 신경을 잠재우면 이명이 없어지겠네. 그래서 그 라이도케인이라는 주사가 있어요. 우리가 왜 치과 가면은 여기 마취 주사 있죠. 그거를 신경에 놔봤어요. 그랬더니 이명이 사라졌어요. 신경 문제가 많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라이도케인 맞으면 되겠네. 그렇죠? 신경에. 그런데 그건 너무 독한 방법이라서 임상에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간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혈관 막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명 또한 혈관 막힘을 해결해 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혈관 막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칼슘이에요. 그렇죠? 석회와 혈액 안의 독소. 눈 떨림은 어떨까요? 우리가 눈 떨림 하면 뭐라 그래요?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마그네슘 부족은 눈 떨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마그네슘 부족이 약간의 근육의 떨림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마그네슘이 엄청 부족할 때예요. 그 마그네슘이 엄청 부족한 환자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들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입으로 먹고 마시는 환자들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 떨림의 원인은 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눈 떨림이 위아래가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뇌졸중이에요. 보통 눈 떨림이 있는 환자들을 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환자들이 이걸 잘 치료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안면 떨림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중풍이에요. 중풍입니다. 혈관 막힘이에요. 혈관 막힘.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셨죠. 그래서 이석증 메니에르 난청. 아까 석회죠. 석회는 산화칼슘, 칼슘이 산화된 거예요. 그리고 칼슘이 석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뼈에서 녹은 칼슘들이 약성 칼슘 돼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산화칼슘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석회 칼슘은 산패된 거, 산화된 거기 때문에 항산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로라 C 같은 것들이나 과일이나 야채, 식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귀의 혈류, 신경전달, 림프액의 압력 균형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의 중심은 림프액. 림프액이 탁해서 림프액의 상당 부분은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산화칼슘이 되면 석회가 된다고 해서 이제 석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과음하거나 흡연하거나 음식 습관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니에르 같은 경우들도 똑같은데 림프에 탁해서 생기고 특히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메니에르가 생기고, 이석증은 아까 칼슘 이석이 탈락하면서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칼슘 알갱이들이 석회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칼슘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칼슘 보충제, 칼슘 마그네슘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있는 석회는 항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통해서, 비타민 C에 수소가 많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소가 산화칼슘의 CaO4에 산소를 잡아서 H2O로 바뀌어지면 칼슘 이온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을 이온화 시키면 좋다.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그 오메가3 혈류 개선. 그리고 이제 뭐 이 뇌와 관련돼서 또 귀와 관련돼서 세포 보호 이런 부분들은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도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잘 씹어줘라. 씹어줘라. 뇌의 자극도 필요하지만 눈의 자극, 귀의 자극이 다
이 얼굴 쪽에 있으니까 현미채식, 또 아까 과일, 채소, 유기산 섭취하라. 우리는 아세로라스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 중요하죠. 림프에게 건강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뇌의 척수액, 또 귀의 림프액,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수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습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에 눈과 귀와 또 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류순환과 관계되어 있고 뇌척수액과 림프의 탁도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먹는 거 잘해야 되고 잠자는 거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운동이나 혈류순환 같은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라는 것이 머리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눈, 귀, 또 뇌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다 똑같아요. 그 원리를 적용하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 지금 오픈건강교실에서 건강 리셋 4주 과정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어저께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 건강관리 그리고 약물부정에 대해서 좀 특강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품, 경피도, 또 물, 공기, 주방, 피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로 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금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 거 과정, 먼저 이제 10주 과정으로 진행했었는데 일부 4주를 빼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해봤고 나머지 이제 5주 과정이 남았는데 이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리더님들이나 또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오픈건강교실에 올려놓고 요 기한 내에 하면 좀 저렴하게 하고 그 뒤는 조금 가격을 붙여서 할 거니까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제가 스스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받고 그리고 또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카톡방에 올려놓으시고 또 직접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해제하시는 거는 거기 오디오 이렇게 하면 아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누르시고 하시면 20대 여자입니다. 김인정 님이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네. 20대 여자인데 멀미가 심하다. 버스를 타지 못할 정도다. 관리 방법과 필요한 영서 있죠. 제가 멀미가 그렇게 심했어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근데 멀미가 뭐예요? 멀미 차 흔들리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시력 정보와 그리고 뇌 안에서 그 균형 맞추는 정보, 쇄방골관 전정기관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지러움증을 느껴요. 그게 림프의 탁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림프의 탁도는 영양소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칼슘. 석회가 껴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을 충분히 집어넣어주면 림프액이 깨끗해지고 석회가 있다면 산화 칼슘이 항산화시키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좀 충분히 드시면 멀미 없어져요. 전 멀미 지금 안 하거든요. 저 멀미 엄청나게 했었어요. 제가 혈압이 높았었다 그랬죠? 왜 높았었다고요? 칼슘이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칼슘을 좀 많이 먹고 하면서 혈압이 정상화됐고 이 칼슘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혈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혈액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 다 중요해요. 칼슘 부족한 사람은 잇몸으로 드러나잖아요. 이가 주저앉고 약해지죠. 그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미심하다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충분히 드시면 없어져요. 신기하게. 저는 차 타고 거짓말 못해서 한 20분도 못 갔어요. 구토하고 토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차 못 탔어요. 박지선님, 아이 셋 엄마이고 셋째 출산 후 눈이 시리다고 하다. 그래서 시림을 방지하고자 눈을 틱 걸린 것처럼 심하게 깜빡여요. 내비게이션 못 볼 정도 원인가. 보통 이 눈이 시린 게 눈에 그런 건데 이 한의학적으로 눈이 시린 게 간 문제라고 봐요. 간의 기능이 항진이 됐거나 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눈이 힘들어서 그래요. 간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유추하자면 간 기능을 안정시키고 좋게 하면 저 시림 증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쓴다면 밀크시슬이나 비타민 B군들을 좀 써보세요. 비타민 B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눈영양제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겸 하시면 그래서 간 기능과 눈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저럴 수 있으니까 그 영양제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네, 이해하실 거예요. 네. 50대 남성입니다. 20년 전 위암으로 위 일부를 절제했어요. 최근에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하던 일도 중단한 상태인데 병원에서 경동맥이 꽤 막힌 상태라고 한다. 어떻게 가이드해주면 좋을까? 경동맥이 막히면 어떻겠어요? 그죠? 뚫어줘야죠. 그래서 현미채식하고 그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 경동맥의 일부 혈전 같은 것들이 또는 혈관벽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가는 쪽에 혈관이 끼어서 잘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경동맥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항산화 시켜야죠.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것들 그리고 눈 쪽은 이제 BDH 블렌드 같은 것들이 같이 아울러 쓰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항산화 시켜주고 칼슘 알갱이 붙는 거 혈관벽을 좁히는 게 여러 가지 뭐 단백질 때 콜레스테롤 때 그리고 칼슘 알갱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칼슘 알갱이 붙는 걸 막기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산패되는 거는 아세로아시나 비타민 E 그래서 오메가3를 좀 녹여내고 뭐 이러면 좋아지죠. 상대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효능이 떨어지는 식품들을 쓰면 그런 효과는 안 일어나는데요. 좋은 것들 쓰고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이렇게 개선이 돼요. 개선이 됩니다.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내야죠. 그죠? 그리고 칼슘, 산화칼슘은 칼슘 이온화 시키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C나 야채, 과일, 식초 이런 것들 먹으면 도움이 되니까 사과, 식초 뭐 이런 것들 좀 물에 타서 드세요. 눈에 비문증이 있는데 둥근 도넛 모양, 검은 점 모양이에요. 어떤 영양이 필요할까요? 뭐 눈 뒤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제거 안 되고 눈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눈만 그러신지 아닌 다른 부위도 그러신지 뭐 비슷한 증상일 테니까 뭐 경제적으로 하면 일단은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음식 습관 고치는 거고 현미제식하는 거고 그리고 헬스비전 같은 영양제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더 여유 있으신 BDH 블렌드 추가 또 카로틴
플러스 이런 것들 같이 드시면 당연히 도움돼요. 비타민 C 도움이 되죠. 그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 좀 일단 현미채식 잠자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돈 안 되는 것부터 개선하시고 돈 들어가는 영양제는 이제 그런 순서대로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응? 잇몸이 주저앉는 경우 칼슘 당연히 도움되죠. 잇몸 주저앉고 그러면 그리고 많이 먹어야 하는 경우 하루에 칼슘은 이론적으로요. 그 용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게 한 5정 정도. 보통 사람들 5정 정도는 한 번에, 그러니까 5정 이상을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 흡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이렇게 먹는데 소화 능력에 따라서 틀려요. 먹고 소화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칼슘이 양을 5알 먹다가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네랄은 흡수율이 떨어져요. 특히 칼슘과 철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산과 담즙이 충분히 나와야 저게 흡수가 돼요. 근데 이제 뭐 담석증이 있거나 담즙이 잘 안 나오거나 콜레스테롤 부족해서 담즙을 잘 못 만들어내거나 또 뭐 이렇게 쓸개를 떼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거는 나눠서 자주 먹을 필요가 있겠죠.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가? 그거는 흡수율에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뭐 좀 심하면 잇몸이 주저앉아서 심하다 그러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한 4~5정씩 한 3번 이상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꾸준히. 비타민C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먹고 하시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간혹 이 소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소화기부터 잡아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잇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칼슘이나 비타민C를 처음부터 먹지 말고 좀 부드러운 거 이렇게 좀 씹어서 먹는 거 이런 거 소화력을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서 소화력을 좀 복구시키고 이걸 먹으시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먹어도 흡수 안 되는 사람들이 저런 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병도 있고 그러니까. 네. 청신경 종양 5년째 치료증으로 한쪽 귀에 이명이 심해서 거의 들리질 어이구 힘드시겠다. 거기에 고혈압약 때문인지 입안이 자주 말라서 어이구 사탕을 물고 있어요. 저런 어이구 아니 사탕 먹고 있으면 더 산도가 떨어져 가지고 혈당도 문제가 생기고 안 좋아지죠. 사탕 먹으면 안 되죠. 입안이 자주 마른다. 이 진액이 마르는 건데 그죠? 고혈압약 뭐 현미채식하고 당연히 이명 좋아지죠. 혈압 잡고 혈압약 먹으니까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혈압부터 잡으라 그러세요. 혈압 잡아 나가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이명이 같이 있으니까 저분 칼슘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응? 칼슘 많이 부족해서 혈압이 같이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현미채식하고 뭐 하시면 당연히 좋아지죠. 후천적으로 나빠진 거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돌리면 시간 싸움이에요. 반대로 하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망막 색소 상피 변성증, 망막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녹내장과는 다르죠. 다르죠. 망막 색소상 상피 변성증. 당연히 녹내장이랑 다르고, 근데 원인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어느 부위에 혈류순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녹내장이 올 수도 있고, 망막 변성이 있을 수 있고, 망막 색소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런 것들도 다 혈류 흐름의 문제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 병은 치료법이, 뭐 녹내장은 치료법이 있나요? 없어요. 황반 변성은 치료법 없어요. 약으로는 안 돼요. 음식으로는 가능해요.
응? 아까 보셨죠? 그래서 현미채식하시고 음식 좀 신경 써서 드시고 그리고 헬스비전이나 또 비전 헬스 뭐 헬스비전이 카로틴 뭐 이런 것들 영양소 이런 거 좀 드셔보세요. BDH 블렌드도 도움이 되고 돈이 문제지 뭐 그죠? 그래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고 그런 영양제들을 좀 더 하셔서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예. 망막 박리증이다. 수술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뭐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막이 왜 박리가 되겠어요? 벗겨 나가겠어요? 혈액순환이 뭐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공급을 늘려주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돌게 하는 방법들을 그런 약은 없어요. 그 음식으로 가능한데 음식과 좋은 천연 원료 건강식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눈 건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안 좋아지는 게 어디 있어? 녹내장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질 수 있어요. 후천적으로 안 좋아서 생긴 병인데 되돌려서 하면 좋아져요. 40대 중반 남성 몇 년 전 추락으로 어이구 경추 손상이 됐어요. 아이고 뇌종양이 크게 있어서 청각, 미각 등 감각 이상이 생겼고 6주 수료하려 그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이고 어떡해요. 경추에 손상이 있었네요. 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해보고 경추가 손상이 됐는데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회복이 됐는데 뇌 쪽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뇌 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각, 미각, 감각 이상이 생겼으니까 림프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탁한 거죠. 머리 쪽에 이제 탁한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잠 잘 자게 하고 현미채식 식사하고 부족한 영양소들 집어넣어서 하면 청각이나 미각이 좀 되돌아오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청각, 미각, 감각 기능 이상은 아연 부족인 경우들이 많아요. 아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판토블렌드 있죠? 거기에 아연 들어가 있거든요. 더블엑스에도 아연 들어가 있는데 판토블렌드를 쓰시면 좀 더 이렇게 뭐 양을 좀 조절하면서 쓸 수 있으니까 판토블렌드 같은 것들 겸해서 쓰시면 좋죠. 안타깝네요. 네, 아이고 참. 당뇨약을 15년 이상 드시고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 추천한 뉴트라이트 영양제와 영양제 먹는 횟수도 부탁합니다. 사람에 따라 틀려요. 당뇨, 혈당 정도, 그리고 그분이 고혈압을 같이 앓고 있는지, 고지혈증 약 같이 먹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틀린데요. 당뇨 뭐 일단 혈당 조절해야죠. 그죠? 음식 조절해야 되고 현미채식 해야 되고 당뇨 특강에서도 공부했지만 그리고 뭐 당뇨 있는 사람들 혈액 탁하니까 아슬아실 칼슘, 마그슘, 오메가3 이런 것들 도움되고 장 안 좋으면 장과 관련된 영양제 써야 되고 간도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뭐 밀크시슬이나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당뇨약을 드신다 그러면 일단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당 수치를 좀 내려가야 돼요. 내리면서 도움되는 약들이 이렇게 식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당 수치를 보면서 내려간 만큼 당뇨약을 줄이거나 낮춰야 돼요. 그거를 낮춰가면서 이렇게 쓰시기를 권해요. 뭐 급하면 당 수치 떨어뜨리는 약 있잖아요, 그죠? 그 건강식품적으로도 그런 것들 좀 보조적으로 도움받고 식이요법 하고 하면서 약을 내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서 하시고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좀 쓰시면서 당 수치를 내려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영양제나 뭐 이런 부분들, 먹는 획수나 이런 것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죠. 이 당뇨 있는 사람들이 음식 조절을 잘 못하죠.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사를 계속 하게 되고, 단백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영양소들 좀 챙겨 먹고 해야 되는데, 당뇨 특강 나중에 들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대 고도 비만이다. 70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저하증이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찌시죠. 고혈압, 고지혈, 스타틴 복용하고 계시고 종합 비타민을 먹다가 마리노메가3 먹으니까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다시 안 먹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이분은 지방간이 있고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그 약으로 계속 쩔어 있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다 보면 양질의 종합 비타민을 먹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걸 먹어서도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런 뭐 오메가3하고 마린 오메가3 더블 X 먹으면 거기 비타민 B군도 있고 다른 영양소 미네랄도 있고 있으니까 간 기능이 회생이 돼요. 그러면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 기능이 저하돼서 간 세포 주변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세포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막 잡아먹잖아요. 간 기능이 회복이 돼가지고 쿠퍼세포나 이런 게 활성화되면 그리고 막 잡아먹거든요. 오염된 거. 잡아먹으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기능, 간 신장 강의할 때 코칭 교실이죠. 강의할 때 그 호전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다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예요. 당연히 높아질 수 있어요. 밀크시슬 먹어도 활성화되면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높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잡아먹을 거 잡아먹잖아요. 그럼 수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정상으로 돼요. 당연히 체지방 같은 건 빼야죠. 빼면서 해야죠. 그러면 회복이 되죠. 약도 좀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약을 먹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온 거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긴 거고, 스타틴 먹으면 더군다나 뭐 안 좋죠. 간과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죠. 세포의 활성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간 수치가, 간이 정신을 차리면 수치가 높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이해하셔야 되고, 많은 호전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게 병원에 가서 간 수치가 확 높게 나오면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X나 이런 걸 먹을 때, 밀크시슬이나 이런 걸 혹시 권할 때, 지방간 있고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고지혈증 약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셔야 돼요. 디톡스를 하거나 이런 영양제가 들어갔을 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간 주변에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오염된 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는다. 이게 활성화되면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럼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럼 놀라지 말아라. 그게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다 잡아먹으면 그 다음에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나중에 그 일이 있어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왔다 갔다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반응들을 미리 얘기하세요. 당연히 좋아져요. 대신 현미 채식하고 그런 것들 지켜가면서 하셔야지. 그리고 약을 줄여가는 노력을 동시에 하면서 저걸 하시면 회복이 되죠. 이게 많으니까 이걸 잘 대처하셔야 돼요. 더블 X 오메가3 당연히 먹으면 수치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 많죠. 그죠? 대응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간이나 신장의 기능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어요. 갑상선 암 수술했는데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갑상선암 박미연님
갑상선 암 수술했어요. 몇 년 후에 반대쪽에 암이 재발됐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지켜보는 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저께 강의한 거 들으셨나요? 그 갑상선 암에 대해서 강의한 분 계셨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갑상선 암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갑상선 암은 별로 없다. 실제는 그리고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잉 수술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초음파로 갑상선 이렇게 진단하면서 갑상선 암이 갑자기 늘어났다. 근데 죽는 사람들 보니까 수술 많이 했을 때도 그렇고 안 했을 때도 그렇고 사망률은 거의 동일하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잘 감안하세요. 갑상선. 갑상선 몸이 힘들어서 생기면 갑상선이 항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잘 자고 쉬고 영양제, 칼슘이나 이런 것들 좀 먹고 해주면 갑상선은 조정이 돼요. 그 기진을 해서 다 있는 것들 다 소진해 버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몸이 힘들면 갑상선, 정신이 힘들면 부신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몸이 힘들게 하는 게 과식, 폭식, 야식도 힘들게 하는 거고, 야근을 늦게까지 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거고, 운동을 너무 죽어라 하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갑상선은 나중에 호르몬 시간에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 과정에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작아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현미채식하고 좋게 하시면 암 아니라 암 할아버지라도 더 나빠지지 않아요. 좋게 되면 좋게 되지.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순환을 계속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세요.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라호라하지 않거든요. 만성 신부전 환자한테 칼슘, 신부전, 아이고, 아세로라, 멜크시슬, 유산균, 파이브 파우더 더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계속 설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이 맞을까요? 그랬는데요. 만성 신부전은 간도 나쁜 사람이에요. 신부전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의 탁도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설사를 계속한다 그러면 저 중에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칼슘 같은 것들은 양을 좀 보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칼슘량을 조금 몇 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량보다 많으면 정량 정도 쓰시고 그래도 설사를 혹시 한다면 칼슘량을 좀 줄여보세요. 유산균 파이버 파우더는 문제 안 될 것 같고 밀크시슬도 그래서 일단은 설사한다 그러면 소화 흡수 안 돼도 설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혹시 식품을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식품을 추가했는데 설사한다. 그러면 그 양을 흡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양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나왔을 때 그 변의 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관찰하시면 되는데 지금 딱 식품군을 봐서는 아마 칼슘 때문에 혹시 생긴다면 칼슘 흡수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메가요법 막 쓰고 그러면 설사하는 경우 흡수 못해서 그래요. 우리 과식하고 막 그러면 흡수 못하면 설사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체질에 따라서 파이버 파우더가 그 사람 체질에 맞는지는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먹성이 좋고 과거에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왕성했던 사람은 파우더 식이섬유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병 있기 전에 입이 좀 짧고 좀 이렇게 그랬다면 그런 분들은 파이버 비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보셔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변의 물기를 좀
추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질문 올려주세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